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0년 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광주 시민들의 외침을 군부는 총칼로 잔인하게 제압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민주화는 이루어졌고 5.18의 비극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그날의 진실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질곡의 세월을 조태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군부는 물러나라, 주권자의 요구, 응답은 총칼이었습니다. 폭동, 사태, 광주의 그날은 오랫동안 이렇게 불렸습니다. 진실은 침묵당했습니다. 진상을 밝히려는 움직임, 신군부가 무릎을 꿇고 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아주 그냥 지축을 울리는 그런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둑 세 번 울리고. 하지만 만행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서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진압을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언짢은 문제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희생자들의 묘역은 국립묘지로 지정됐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고 다 용서하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가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발포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냐. 애 끊는 물음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5.18은 왜곡되고 모욕당하기까지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에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끝날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그럴수록 40년 세월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5.18 당시 신군부 세력의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 씨에게는 사과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있죠.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지 23년이 흘렀는데 1,005억 원 아직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집행 상황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추징금 2,205억 원은 전두환 씨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된 액수였습니다. 이후 유명한 망언이 나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황당한 변명. 이후 한동안 추징금 환수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인증에 쓰실 정치 자금을 전부 다가 뇌물죄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추징금 환수의 결정적 계기는 2013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씨 사망 전까지 추징 시효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환수에 나섰고 결국 전 씨의 장남이 전액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추징금이 1,005억 원이 넘는데 대표적으로 연희동 자택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의 낙찰가는 미납 추징금의 5% 정도인 51억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전두환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해 공매 절차는 1년 넘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공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납부해야 할 추징금과 세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23년 된 당연한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가해자가 고백하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학살의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항쟁의 심장이었던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처음 열린 기념식. 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5.1 영령들을 기리며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저항했던 5월 정신은 오늘 코로나 극복의 저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약속하며 용서를 받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과 군인, 해직 기자 등의 명예회복과 배상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망월동 제2묘역을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아빠의 드라마는 줄 수 없어도 우리 따님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었다며 그날 희생당한 분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5월의 전남도청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확진자는 사흘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순식간에 감염이 이어지고 확산 범위가 넓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온 지 약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17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산세는 안정적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하루 최대 29명까지 늘었던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 수는 갈수록 감소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인천으로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충남, 전북, 경남, 제주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확산 범위가 넓습니다. 잠복기가 짧고 발병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강해 열흘 정도 만에 4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8.4명으로 이전 2주간보다 9명 정도 늘었고 5%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무증상으로 돌아다니는 유흥업소 방문자도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조용한 전파 우려는 여전합니다. 방역 당국이 모두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도 통제가 어려운 감염의 확산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2차 감염 확산과 무증상 감염자 등 원인 미상의 감염 발생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76%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등 현 수준의 강제적 영업중지 명령이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8주 동안 군 입영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첫날인 오늘 3,8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등교 수업은 예정대로 고3부터 모레 시작합니다. 서울의 경우 일단 대입 수능 일정이 바쁜 고3은 등교 위주로 나머지 학년은 원격 수업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고 학교 식당에는 임시 가림판도 세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안도 나왔습니다. 등교 수업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의 경우 고3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지만 다른 학년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일수나 수업 방식이 각각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와 취업을 앞둔 고3과 달리 고1, 2학년은 학년별, 학급별 격주 등교 수업을 권장했습니다.
중학교도 등교와 원격 수업을 함께하되 수행평가 등을 위해 주 1회 이상 등교,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별로 매주 한 차례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수업의 경우 학급당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게 분산할 방침입니다. 또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요일을 나눠 등교 수업을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 등하교와 식사 시간을 나누고 위생수칙 생활지도를 위한 인력도 지원됩니다. 위생수칙 생활지도 지원, 발열 체크 지원, 방역 및 소독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 퇴직 교직원 등 약 7,000명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는 등 큰 틀에서 서울의 수업 방안과 비슷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은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으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격일로 실시하고 등교 시간을 나누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입시를 내세워 학생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방역 전담 인력 파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결제하시기 전에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단, 현금화를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되는 등 단속도 강화됩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주민센터 앞.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이들로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습니다. 은행에서도 현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갖고. 근데 오늘 은행에 오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오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사용처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정착됐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이마트 PB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에서는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는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죠. 여기서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특히 정보 습득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 카드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나도 70대 중반인데 그런 게 좀 둔해요. 한마디로. 외출 전 미리 가게나 카드사에 전화해 지원금 사용처인지 확인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불편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무기명이어서 부정유통이 우려된다며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환수하는 한편 신고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CNBC 방송 등은 모더나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또 최소 8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이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쉼터 마련 과정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서울에 쉼터가 이미 있었는데 왜 경기도 안성에 또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파트 구입 비용에 대한 윤미향 당선인의 또 다른 거짓 해명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8년 전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서울 명성교회가 할머니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15억 원가량을 들여 구입한 뒤 수리까지 마쳐 정의연에 제공한 겁니다. 이 명성교회가 마련해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입니다. 정의경연대 사무실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명성교회 소유 건물은 맞나요?
예, 그 관리는 그럼 정의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도 정의연은 쉼터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안성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한 겁니다. 왜 안성에 지었냐는 논란에 대해 정의연은 어제 당초 예정지인 서울 마포 주변에 마땅한 주택이 없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포에 쉼터가 마련됐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사업을 꼭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 안성에 쉼터를 또 마련했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안성 힐링센터 주택 가격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의연은 건축비가 3.3제곱미터에 600만 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건물 인허가에 참여했던 관계자 말은 다릅니다. 평당 얼마 정도 드나요? 집금은 500만 원 정도 들어요. 집금은 400만 원 들어요. 윤미향 전 이사장의 아파트 매입 과정도 의혹이 큽니다. 윤 전 이사장은 2012년 4월 경매를 통해 수원의 한 아파트를 현금 2억 원 넘게 주고 사 자금 조달 의혹이 일자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조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9달 뒤에야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이사장 측은 예금과 빌린 돈을 이용해 구입한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성착취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문형욱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명 갓갓을 쓰며 N번방을 최초로 운영한 문형욱. 마스크와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문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어린이 학생들한테만 그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문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성폭행을 지시했으며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행 지시한 게 몇 건입니까? 이거 계속 답해야 되나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문형욱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강간, 유사 성행위, 협박 등 모두 9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성착취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11명을 추가로 확인해 관련 내용을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문형욱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반을 만들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민의 관심 사건인 만큼 기소 전이라도 수사 상황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은데요. 먼저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에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최고 20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도와 경기 동부 북부 지역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화요일 새벽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먼저 오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의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비와 함께 해안가에 아주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를 조금 웃도는 기온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과 대전 17도, 대구와 창원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